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황해도 안악 3호분. 그러나 이 무덤엔 발굴된 지 50여 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 높이가 6m에 달하고 길이가 무려 33m에 이르는 안악 3호분. 이 안악 3호분은 고구려 고분 벽화 중에서 가장 크고 그 벽화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화려한 무덤에는 과연 누가 묻혔을까요? 고구려에 이렇게 벽화가 그려진 이런 무덤은 모두 100여 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평양 부근에 있는 덕흥리 고분을 제외하고는 주인이 밝혀진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덤의 주인을 알려줄 수 있는 묘지명이나 그 외 주인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무덤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안악 3호분만큼은 발굴된 지 50년 동안 남북한의 역사학자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의 학자들까지도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안악 3호분을 둘러싼 50년 논쟁을 중심으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악 3호분의 발굴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49년. 돌문을 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무덤의 주인공을 비롯하여 천정과 벽면 빼곡히 그려진 벽화들 때문이었다.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긴 했지만 1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비교적 선명히 남아있는 벽화. 그것은 1600년 전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아궁이를 갖춘 전통적인 고구려식 부엌에서 시루를 얹고 음식을 만드는 여인의 모습. 부엌 옆에는 고기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고 외양간, 우물 등 집 구조를 비롯해 일상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한 풍부한 그림들은 기록이 부족한 고구려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학계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안악 3호분의 그 규모, 그 벽화의 규모가 지금까지 나온 벽화고분 중에 가장 큽니다. 그리고 내용이 대단히 다양하고 특히 이제 그 생활 풍속과 관련된 장면들이 많아서 4세기 중반경에 이제 고구려 사회의 한 단면이 이제 그대로 그 생생하게 그 당시의 스틸 사진처럼 이제 찍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안악 3호분의 이 발견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 당시 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또 있었다. 보통의 고분 벽화에선 보이지 않는 글이 무덤의 한쪽 벽면에서 발견된 것이다. 모두 68자로 확인된 이 글은 동수란 사람의 생애에 대해 적고 있었다. 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무엇보다 연호가 새겨진 첫 번째 구절. 영화 13년이라면 서기 357년. 고구려 고분 벽화론 드물게 무덤이 만들어진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연대가 나온 것이다.
두 번째 구절은 동수란 사람이 지낸 관직에 대해 열거하고 있었다. 평동 장군을 비롯해 여러 지방에 태수를 지낸 인물이었다. 동수의 출신을 밝히고 있는 세 번째 구절에서 동수는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요동 출신의 중국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묵서명은 주인공이 있는 방 입구를 지키는 장하독이란 관직을 가진 인물의 머리 위에 서 있었다. 이것은 과연 주인공을 위한 묘지명일까? 묵서명의 애매한 위치는 곧 무덤의 주인공 논쟁을 불러오게 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묘지명이라는 것은 그 주인공의 그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격식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벽화의 경우도 이제 묘지명은 주인공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위쪽 같은 데에다 그 가로선, 세로선을 다 그어서 칸을 이제 만든 다음에 거기다 정교하게 이제 글씨를 써 넣는다거나 혹은 새겨 넣는 그런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안악 3호분에 있는 묘지명의 경우에는 호위 대장인 장하독 옆에 그냥 묵서로 세로로 이 세로 줄이 전체가 이제 맞지도 않은 상태로 아주 그냥 그 편하게 글을 써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지하게 죽은 자를 위해서 써 넣은 묘지명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제 그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안악 3호부는 무덤 입구를 들어서면 앞뒤에 2개의 방과 동서 양쪽에 하나씩의 방이 있다. 이 중에 주인공이 그려져 있는 방은 서쪽 방, 장하독과 묵서명은 주인공이 있는 방의 입구에 있다. 때문에 이 묵서명이 과연 방 안의 주인공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방 입구에 수문장처럼 선 장하독을 가리키느냐가 논쟁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묵서명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따라 무덤의 주인이 동수인지 아닌지가 밝혀지기 때문이다. 무덤의 주인이 중요한 이유는 묵서명에 적혀있는 연대 357년 때문이다. 안악 3호분의 곳곳엔 불교의 도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연꽃무늬가 그려져 있다. 고구려에 불교가 처음 도입된 것은 소수림왕 때인 372년. 그런데 그보다 15년이나 앞서 무덤 안에 연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기원도 반세기 이상이나 빨라지게 된다. 이제까지 고분에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4세기 말을 전후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무덤의 주인에 따라 그 기원이 반세기 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안악 3호분, 이 무덤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자, 여기가 바로 이 주인공이 있는 방의 입구입니다. 주인공은 지금 방 저쪽 안쪽에 이 보좌하는 인물들에 둘러싸여서 아주 근엄하게 앉아 있습니다. 문제의 묵서명은 이 방 바깥쪽 저 위쪽에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셋의 관계풀이가 이 무덤의 주인을 찾는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서명에 밝혀진 동수가 이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사람,
저 안에 앉아 있는 주인공이거나가 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데, 자, 이 묵서명이 저 주인공의 것이라면은 이 무덤의 주인공은 이 묵서명에 밝혀진 동수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이 묵서명이 가리키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라면 이 무덤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 모셨던 이 동수가 아닌 또 다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자, 과연 이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먼저 이 묵서명에 쓰여진 동수라는 인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초 고구려는 활발한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요동 진출을 꾀하고 있었다. 이때 북중국 지역을 넣고 고구려와 치열하게 패권을 다투던 나라는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전현. 이 무렵 전현의 수도 용성에선 큰 사건이 일어난다. 왕위 승계를 둘러싸고 선비족 모용씨 형제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단의 무리들이 고구려로 망명을 한다. 고구려는 적대국인 선비족의 망명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자치통감은 이 사건을 자세히 적고 있다. 모용유, 모용치, 곽충 등이 동쪽으로 도망갔는데 동수와 곽충만은 고구려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자치통감에 나오는 동수와 안악 3호분의 동수는 동일 인물일까? 결국 그들이 그 내란에서 패한 동수가 고구려로 망명해 왔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서기 336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사서에서도 동수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357년에 바로 그 황해도 안악에서 그 동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묘지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즉 묵서명에 나타난 동수와 자치통감의 동수는 동일 인물로 선비족 출신의 망명객이란 것이다. 그리고 이 안악 3호부는 바로 그 망명객 동수의 묘란 것이다. 이것은 그 묘지문이 분명합니다. 이 주인공의 주변에 그 묘지문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묘지문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은 좀 사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묘지문은 무덤 안에 어느 곳에 있다고 하여도 그 성격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무덤 안에 무덤의 주인공 이외의 인물의 묘지문을 기록을 해서 써놓은 예는 하나도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묘지명과 함께 안악 3호분의 전체 구조도 중국식과 유사하다고 한다. 좌우대칭으로 여러 개의 방을 갖추고 기둥이 있고 벽화가 그려진 점들이 한나라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중국 양식이란 것이다. 안악 3호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 공석구 교수. 안악 3호분의 주인이 중국인 망명객 동수란 근거로 또한 주인공 주변의 인물들을 든다. 안악 3호분의 각 인물들 옆엔 붉은 글씨로 관직명이 적혀 있다.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에게도 일일이 관직명을 적어두고 있다. 공석구 교수는 바로 이 관직을 중국의 관직책을 적고 있는 진서 직관지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안악 3호분의 주인이 동수임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저 관직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사, 문 앞에 기실, 소사가 있고 또 문 밖에서 이들을 지키는 그 문지기격인 수문장격인 장하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좌우에 있습니다. 결국 이들 관직들은 각각 그 랭킹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공무원이 1급에서 9급까지 있듯이 중국에서도 이들 관직은 각각 그 관직이 가지는 랭킹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관직을 그 랭킹 관계를 분석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주인공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위상 관계를 갖는 그러한 인물인지 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선 이 장하독 위에 있는 동수라고 하는 인물의 그 묘지명을 분석을 해보면은 동수의 관직은 장군이고 태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하독이죠. 이것은 그 랭킹 관계가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장하독과 동수는 동일 인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높습니까? 이게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동일이 아니라면은 결국 이 동수의 묘지문은 이 안에 있는 그 주인공의 묘지문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묵서명에 나타난 동수의 관직 태수는 장하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방 안에 있는 주인공을 가리키는 것이고 곧 이 무덤의 주인이 동수란 것이다. 그렇다면 주인공과 보좌하는 인물들과의 관직 관계는 어떨까? 결국 이 주인공이 태수라고 가정을 할 때 이들 기실, 소사, 성사, 문합의 장하독과 관계는 어떠냐 하는 것을 중국 문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충분히 태수가 이들을 속관으로 줄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그 동수의 묘지문이 바로 이 안악사모분 주인공의 그 묘지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악사모분의 관직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화려한 무덤의 주인은 바로 묵서명에 나타난 대로 중국인 망명객 동수란 것이다. 무덤의 주인인 이 사람은 동수다. 이것은 일본, 중국 그리고 남한 학자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북한 학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북한 학자들은 일관되게 이 무덤의 주인은 동수가 아니라 고구려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학자들이 이 무덤의 주인이 고구려 왕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저 위에 쓰여져 있는 묵서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묵서명이 쓰여 있는 저 위치가 이 무덤의 묘지명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찮다는 것입니다. 저 묵서명이 이 무덤 주인공의 이 묘지명이라면 무덤 가운데서 가장 반듯한 자리에 격식을 갖추어서 써넣는 것이 상식인데, 더군다나 이 주인공 근처에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하필 그것도 바깥쪽에 장하덕이라는 인물의 머리 위에 써두었냐는 것입니다. 자,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도 이 장하덕이라는 인물에 이 맞추어 쓰려고 한 흔적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또 실제 보면은 어떤 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길게 또는 짧게 쓰면서 이 인물과 글자 사이에 간격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지절도의 이 절자와 같은 경우는 글자가 좀 이상한데요. 이것은 자세히 보면 절자를 빼먹고 바로 뒤에 있는 도자를 먼저 쓰려다가 이 순서가 잘못돼서 고치면서 다시 쓰지 않고 대충 몇 획을 고쳐 써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묵서명의 위치나 또는 글자의 조잡함으로 봐서 북한 학자들은 이것이 주인공의 묘지명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묘지명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바로 이 밑에 있는 인물 장하독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묵서명의 맨 마지막 구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죠. 69 훈관.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리를 지내다 69세에 죽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한문 어법상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69 훈만으로도 69세에 죽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밑에 이렇게 관자를 붙인 것은 무언가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자를 붙이게 된 것은 결국은 69세에 죽었다가 아니라 69세에 죽은 관리 장하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밑에 관자를 붙인 것은 장하독이란 인물을 꾸미기 위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묵서명의 동수는 바로 이 인물 장하동을 가리키게 되고, 결국 이 무덤의 주인공은 이 묵서명의 동수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바로 고구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동수묘를 부인하는 새로운 증거로 두 차례 추가 조사의 결과를 들고 있다. 이 조사에서 맞은편에 있는 인물 위에서도 20여 자의 글자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바로 그 왼쪽 편 장하도 그림 위에 있는 그 묵서명의 주인공이 바로 무덤 주인공의 것이 아니라 이 장하독의 것이고, 또 오른쪽 편에 있는 장하독 위에 있는 글씨는 또 오른쪽 장하독의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무덤에 나오는 묵서명을 주인공과 관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면에서 왕릉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는 방 앞에 수문장격으로 서 있는 두 인물 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글자. 그것은 각기 그 인물들을 설명하는 글일 뿐 무덤 주인공의 묘지명은 아니란 것이다. 왕릉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관직책에도 달리 해석된다. 즉, 안악 3호분의 관직과 진서 직관지의 관직은 엄격하게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관직 체계를 받아들여 고구려식으로 정비해가던 중간에 나타난 고구려식의 관직이란 것이다. 무덤을 왕릉으로 보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그 규모다. 지방장관에 불과한 태수의 것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여러 개의 큰 기둥이 서 있는 무덤 안은 마치 지하 궁전을 연상시키듯 화려하고 장엄하다. 규모 면에서 또 하나 시선을 끄는 것은 대행렬도. 동쪽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는 반면 북쪽은 낡아 흐려진 이 행렬도는 높이 2m, 길이 10m에 달하는 벽면을 따라 빼곡이 그려져 있다. 안악 3호분의 그 회랑에는 현재 약 250명의 그 구성 인원으로 된 행렬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반부의 것만 그런 것이고, 마멸된 후반부까지를 모두 고려한다면은 그 행렬도에 참여한 인은 약 500명 가까이 되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그런 그 행렬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경우에서 가장 큰 그 행렬도의 그림이 200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행렬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취약대다. 행렬도의 제일 앞에서 장엄한 행렬의 흠을 돋우려는 듯 앞서가는 취약대에는 크고 작은 북과 뿔피리, 나팔 등 각종의 악기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주자들의 규모가 무려 2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이 죽었을 때 왕이 내린 고취약대의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 인원이 100여 명 정도였다고 적고 있는 걸 보면 안악 3호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의 경우에 김유신이라는 인물은 왕에 버금가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장례 때 동원된 고치학대의 수가 약 10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악 3호분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그 200명 이상의 고치학대를 거느리고 행진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고구려의 왕을 두고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석의 주장입니다. 왕릉임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은 수레를 타고 가는 주인공의 앞에서 한 인물이 들고 가는 깃발에 새겨진 세 글자, 성상번이라고 한다.
성왕이라든지 성상이라든지 하는 거는 왕을 표시하고 왕 중에서도 위대한 왕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동명성왕이라든지 또는 집안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모두로 그 무덤의 묘지에도 추모 성왕이라든지 호태 성왕이라든지 관계토대왕이죠. 그렇게 성왕이나 성상을 붙여가지고 위대한 왕에 대한 그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수라든지 무슨 지방장관급의 성상이라는 건 붙일 수가 없죠. 고대 복식사를 주로 연구하는 박선희 교수. 복식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역시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이 왕인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 옷걸음으로 처리를 하거나 또는 이 깃과 그리고 그 소매 부분을 화려한 이 장식 단추로 장식한 이 같은 그 모습의 그 복식 형제는 그 여밈새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그 휘어진 이 같은 여밈새 안에 옅은 색의 속옷을 그 단아하게 입은 이 같은 모습은 이 고분벽화가 만들어진 그 같은 시대인 중국의 양진 남북조 시대와 또 그 이전 시대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복식 형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로 그 오른쪽으로 허리띠를 묶는 방법에서도 중국의 복식과는 차이가 난다. 이 주인공의 경우는 폭이 좁은 허리띠를 약간 오른편으로 묶어내린 반면 중국의 복식은 어느 시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폭이 아주 넓은 허리띠를 사용했고 항상 중앙 부분에서 묶어내렸다고 한다. 이 같은 특색들은 같은 시대의 중국의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고구려 고유의 복식이란 것이다. 나아가 주인공을 왕으로 보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주인공이 머리에 쓰고 있는 하얀색의 덧관. 박선희 교수는 이것이 수서 고구려전에 등장하는 고구려 왕만이 썼다는 백나관이란 것이다. 주인공이 쓴 관이 백나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이마와 그 책의 그 부분 연결 부분이 금으로 태가 둘러져 있고 그 위에 흰색의 그 곱고 섬세하게 짜여진 실크 섬유인 라로 만든 덧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의 끈이 귀의 뒷부분으로부터 내려와서 턱 밑에서 가볍게 묶어져서 가슴 부분까지 내려와서 화려한 장식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황제의 경우도 이 턱에서 묶어 늘어뜨려지는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무관의 경우는 늘어뜨리는 길이를 5촌, 그러니까 약 11.5cm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주인공이 쓴 관을 중국의 무관으로 볼 수 없게 하고 백나관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결이 아주 고운 비단 종류 중의 하나인 라를 이용해 만들었다는 독특한 형태의 백나관. 머리엔 바로 이 백나관을 쓰고 휘장이 쳐져 있는 화려한 방에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아 있는 인물. 그는 바로 고구려의 왕이란 것이다. 바로 이 사람. 머리에는 백나관을 쓰고 또 이 평상 위에 아주 품위 있게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정말 고구려의 왕일까요? 아니면 중국인 망명객 동수일까요? 이 두 주장은 지금껏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5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쪽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4세기 초 한반도 북부의 모습입니다. 위로는 고구려가 있고 아래로는 백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 주황색을 칠한 부분에 낭랑과 대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 때문에 이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미천왕 때 이 지역을 점령한 것이 서기 313년과 314년, 기록상으로는 이 시기부터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마주한 시기가 언제인가는 이 학자들 간의 이견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낭랑과 대방이 이 지역을 완전히 떠난 시점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을 밝히는 일은 바로 이 시기, 이 지역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악 3호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황해도 안악군 유순리. 이곳은 바로 미천왕이 점령하기 전 낭랑 대방 세력의 중심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민족 출신으로 고구려로 망명한 동수가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거대한 무덤을 가질 수 있었을까? 336년에 고구려로 망명해온 그 동수는 고구려 측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중국의 유력 인물입니다.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이 동수를 바로 낭랑 대방군이 있었던 그 지역에 동수를 보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는 313년, 314년 낭랑 대방군이 멸망된 이후에 계속 중국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천왕의 점령 이후에도 이곳엔 중국인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동수라는 중국인을 내세워 이 지역을 간접 통치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는 증거는 이곳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 중국의 전통적인 무덤 양식인 전축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전축분의 축조에 사용된 연호가 새겨진 벽돌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늦은 5세기 초엽까지 전축분이 이 지역에 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미천왕이 이 지역을 점령한 4세기 초반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고구려는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일까? 고구려 고분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이 확실히 밝혀진 덕흥리 고분. 안악 3호분보다 50년 정도 늦게 조성된 이 무덤의 묵서명이 그 단서를 제공한다. 주인공의 머리 위에 반듯하게 써져 있는 묵서명을 보면 중국 연호 대신 영락 18년이라는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나타나고 안악 3호분이 중국 관직 일색인 반면 이곳에선 소대형이라는 고구려 고유의 관직명도 나타난다. 50년 동안에 일어난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안악 3호분은 357년에 해당이 되고 덕흥리 고분은 408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약 5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벽화 고분인데요. 그 안악 3호분의 경우를 보면은 그 동진의 기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관직들은 모두가 그 중국의 관직 일색입니다. 반면에 덕흥리 고분을 보면은 바로 고구려 광개토왕이 제정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관직을 보면은 물론 중국의 관직도 있겠습니다만은 고구려의 국소대형이라고 하는 고구려 관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50년 동안에 고구려가 이 낭랑 대방군 지역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는 그 지배 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고구려가 동수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서 간접 지배를 한 그러한 방식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직접 지배로 전환하고 있다는 그러한 그 표현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왕릉설에서 보면 이 지역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천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자마자 곧바로 직접 통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전축분에 대한 해석도 달리한다. 우선 전축분은 한족 고유의 무덤 양식인 반면 안악 3호분은 무덤의 양식이 다른 벽화고분으로 선비족 출신인 동수가 기존의 한족을 다스리는 인물로 나서진 못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니까 평안도 황해도에 있는 그 무덤들은 주로 그
전축분이라고 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이런 말인데, 지금 이 동수묘라고 흔히 얘기하는 안악사모불은 그러니까 벽화거분이라고 해요. 무덤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덤 양식이 다르다는 건 다른 유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동수는 전년에서 왔으니까 선비족이고 낭랑대방 지역에 있는 그 전축분을 쓴 사람들 한족이라고 해요. 한족하고 선비족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른 사람 계통이 와서 그 한족을 대표하는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 안 맞죠. 직접 통치를 추측해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고구려가 일찍부터 남진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낭랑 대방을 공격하기에 앞서 미천왕은 311년 서안평을 공격한다. 서안평은 중국 본토와 낭랑 대방의 연결 통로로 낭랑의 세력들을 먼저 중국과 단절시키기 위해서였다. 서안평의 공격에 이어 313년엔 낭랑을 공격한다. 기록엔 남녀 2천여 명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상당히 많은 중국 세력들이 희생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해 자치통감의 기록을 보면 요동 출신의 장통이 낭랑의 왕준을 설득하여 처녀가를 이끌고 중국으로 갔다고 적혀있다. 이런 기록들로 볼 때 미천왕의 낭랑 대방 점령 이후 이곳에 남은 중국 세력들은 아주 미미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그때 일반 백성 1000가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가를 4명이나 5명으로 본다면은 1000가면은 4000명, 5000명이 되는 거죠. 그것은 협력한 이제 조선족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대체로 중국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두 차례의 그런 이제 이동으로 봐가지고 거기 제지 세력 중에 중국계는 거의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는 무슨 동수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큰 세력을 잡았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간접 통치를 했다고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천도 기록이다. 343년 고국원왕은 수도를 평양 동황성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평양천도와 함께 369년 고구려 후방 깊숙이 황해도 백천 일대에서 백제와의 사이에 벌어졌던 첫 전투는 이미 낭랑대방 고지가 고구려의 완전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릉서를 따르자면은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를 미천왕이 313년에 점령하면서부터 곧바로 강력하게 직접 통치를 했다는 얘기가 되고, 또 동수서를 따르자면은 오랫동안 중국인 세력이 그대로 이 땅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은 동수서를, 북한은 왕릉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아주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북한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서 이 남한은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으로 자처하는 이 북한이 일찍부터 고구려의 힘이 강력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이 일종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면서부터 남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왕릉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안악 삼호분이 왕릉이라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왕의 무덤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동수의 묘지명이 서기 357년입니다. 또 미천왕이 서기 300년에서 331년, 또 고국원왕이 서기 331년에서 371년. 자, 일단 기준이 되는 것은 동수의 묘지명으로 연대는 357년입니다. 이 해를 전후해서 이 죽은 왕은
미천왕과 고국원왕 두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안악 3호분의 주인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걸까요? 먼저 미천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전 400여 년간 도읍지였던 중국 길림성 집안시.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수많은 고구려 고분들을 만날 수 있다. 12,000여 개의 무덤이 모여있는 통구고분. 전통적으로 왕의 무덤을 수도 주변에 조성한 관례에 따르면 이 일대엔 왕의 무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무덤들은 대부분 도굴이 돼 주인을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광개토대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태왕릉과 장수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장군총 정도가 주인이 알려진 무덤들일 뿐이다. 그렇다면 미천왕의 무덤도 당연히 수도인 집안현 근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황해도에 있는 안악 3호분이 미천왕의 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4세기 초 북중국의 사정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요동과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온 전야는 중원으로의 진출을 꿈꾼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먼저 배후에 있는 고구려를 쳐야 했다. 342년 전야는 드디어 고구려 요동 진출의 전통적 통로였던 남북로를 통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이때 고구려 군사 전략상 최대의 실수가 벌어진다. 북로는 넙지가 하고 쳐들어오기가 아주 좋은 곳이고 남로는 아주 산 계곡이 좁고 해가지고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곳에다 배치를 많이 않고 아주 쳐들어오기 쉬운 데다가 많은 군사를 배치할 것이다. 또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이것을 거꾸로 이용을 해가지고 남로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군사들만 북로로 이렇게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고구려 측으로서는 쉬운 데로 올 걸로 생각하고 북쪽에다 대군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아주 약한 군사를 데리고 그 험악한 남로를 막았었어요. 그런데 대군이 그쪽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뚫려버림으로 인해서 왕도까지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고구려의 전략을 역으로 이용한 전야는 단숨에 고구려의 수도를 장악했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왕이 도망을 가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사람을 5만 명을 잡아갑니다. 남녀 5만 명을 잡아가고 금은 보화 이런 거 전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왕의 어머니를 잡아갑니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배할 수는 없다. 다시 저 친구들이 들어와서 하면 또 위험하니까 뭔가 인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전대미문이고 역사에 없는 사실이 뭐냐면 왕의 아버지인 미천왕 능을 파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가버립니다. 바로 이만큼 고구려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그런 전쟁이었죠. 아버지의 시신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 고국원왕은 이때부터 전략상 대결보다 화해를 모색한다. 결국 이듬해인 343년 2월 고국원왕은 동생을 전연해 보내 진귀한 물건을 바친 뒤 드디어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찾아온다. 그리고 바로 그해 7월 고국원왕은 수도를 평양 동황성으로 옮긴다. 시신 반환과 평양 천덕, 이 두 가지 사건이 미천왕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바로 7월에 그 거처를 갖다가 평양으로 옮깁니다.
평양 동항성으로 옮긴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묻힐 수도 있는 거 2월에서 7월까지 있으니까 5달 동안에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묻혔을 것이다라고 보는 데 반해서 일부 북한학자들은 그때 그 동항성으로 옮길 때 같이 시신을 옮겨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안악 3호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미천왕설의 주된 근거입니다. 즉 342년 전현에게 잡혀갔던 왕의 시신을 이듬해 2월 돌려받았고 7월에 평양으로 천돌하게 되는데 바로 새로운 수도 평양에서 가까운 안악 지방에 왕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미천왕이라면 중국인 망명객 동수가 왜 미천왕의 방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현 출신의 동수가 미천왕의 시신 반환은 물론 12년 뒤 전현에 잡혀갔던 왕모를 돌아오게 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하죠. 이때 고구려에는 중국인 망명객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중국과의 교섭에서 이들이 큰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동수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동수의 그림이 언제 이 무덤 안에 그려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수가 미천왕의 시신을 찾아온 것이 343년, 동수가 죽은 것은 357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수가 미천왕의 시신을 찾아온 것이 343년이라면 이 무덤이 다시 만들어진 것도 이 무렵일 텐데 동수가 죽은 것은 그로부터 15년 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수의 그림은 언제 이 무덤 안에 그려진 것일까요? 이 미천왕의 무덤을 만들 때 이 동수의 그림을 미리 그려 넣었다가 15년 뒤 동수가 죽은 다음에 이 무덤을 다시 열고 동수의 묵서명을 적어 넣었다는 것인데 이 신하의 묵서명을 기록하기 위해서 왕의 무덤을 다시 연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미천왕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스러운 답변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의 주인공은 이제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고국원왕입니다. 동수가 고구려로 망명을 왔을 때도 고국원왕 때였고 세상을 떠났을 때도 고국원왕 재임 중이었습니다. 즉 동수는 고국원왕 재위 기간 중 22년 동안 고구려에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발굴 초창기에 잠시 제기됐던 고국원왕설, 지금까지 묻혀있다가 최근 다시 강력하게 부활하고 있는 고국원왕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선 남북의 고대사 역사학자들이 함께 참여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북한 사회과학원 소속 석광준 교수는 황해도 신원군 장수산 일대에서 고구려 제2의 수도였던 남평양 유적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발표한 남평양 유적지는 안악지방보다 더 후방인 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 일대. 약 10.5km에 달하는 험준한 산의 능선을 따라 쌓은 장수산성은 전형적인 고구려식 산성이다. 장수산성의 앞쪽에선 경주나 부여에 맞먹는 거대한 도시유적과 함께 313년이라는 제작연대가 새겨진 벽돌, 왕궁의 건설 때만 사용하는 암치와 막새, 회랑, 행궁터 등 대규모의 도시유적과 유물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 유적을 북한은 고구려가 남방정책의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한 남평양이라고 주장한다. 장수산성이 남평양이 됐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그 평양 천도 이후에 고구려의 주된 세력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은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장수산성 근방이 이미 4세기에 남평양이라는 거점을 마련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일찍이 이쪽에서 세력을 다투고 있었고 백제와 겨루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남평양은 고구곤왕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371년 백제와의 전투에서 고구곤왕이 사망한 지역을 평양성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북한학자들은 이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남평양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삼국사기 지리지 잡지의 기사. 이곳에 보면 근초고 왕은 고구려의 남평양을 빼앗아 도읍으로 삼았다고 적고 있다. 북한학자들은 이 두 기록이 바로 역사적으로 일찍이 남평양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남평양이 최근에 대규모 도시 유적이 발굴된 장수산성 일대라는 것이다.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고구곤왕이 전사한 전투는 그 남평양에서 이루어졌다. 또 그거는 또 삼국사기 그 지리지에 근초고왕이 남평양을 점령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헌적인 뒷받침도 되고 그래서 꼭 들어맞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대동강 유역의 평양까지 밀려서 올라가서 거기서 전사한 게 아니고 황해도의 남부 지방인 장수산성 쪽에서 전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본래의 백제하고 대방이나 백제하고 고구려의 경계가 됐던 거는 예성강 쪽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예성강 쪽에서 그 신원군인가 거기 장수산성이 있는 데까지는 이제 백제한테 밀려서 올라간 거 되는 거죠. 북한의 주장대로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지가 평양이 아니라 남평양이라면 이것은 그동안 고구곤왕설의 최대 약점이었던 부분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사실이다. 아시다시피 371년에 고구곤왕이 평양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일 평양에서 죽었다 그러면 평양이 전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양보다는 더 후방인 그 뒤에가 무덤이 있어야지, 평양의 앞에는 전선인데 무덤이 여기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장수산성이라는 것은 평양보다 훨씬 남쪽입니다. 황해도. 평안도가 아니고 황해도에 있다. 그럼 황해도의 장수산성의 바로 남평양이다. 이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바로 이 남평양에서 만일 죽었다면 거기보다 약 100리쯤 후방인 안악지방에 묻힌다는 것이 굉장히 당위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남평양의 유적지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안악 3호분이 왕릉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안악 3호분이 고구곤왕의 무덤이 맞다면 그동안 무덤에 대해 가졌던 의문들도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불교의 도입연대와 맞지 않았던 연꽃무늬도 해석이 가능하다. 왕이 사망한 371년 이후에 무덤이 조성됐을 것이므로 불교의 도입연대와 맞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묵서명 가운데 동수의 출신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을 분석해보면 무덤이 만들어진 시기를 추측할 수 있다. 묵서명에서 동수는 유주군 소속의 요동 평곽 출신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무덤이 조형될 시기를 전후해 요동군은 대부분 평주에 속해 있었고 유주에 속했던 기간은 370년에서 380년 사이였다. 바로 고구곤왕의 사망연대와 일치하는 시기다.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연꽃무늬가 그려줄 수 있고, 또 동수 묵서명 가운데 요동군이 유주에 속했을 때를 보면 공교롭게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온 게 372년이고 연꽃무늬 그러니까 372년에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동군이
유지에 속했을 때가 37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370년 2년, 그러니까 370 두 양쪽을 또 공통분모를 하면 372년 이후에 이 인骨무늬도 그려질 수 있고 이 무덤도 쓰여졌다. 그런데 이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 고국원 왕이죠. 고구려 벽화 고분 중에 최대 규모인 안악 3호분. 이것은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시도하면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백제와의 평양성 전투에서 사망한 고구려의 제16대 왕 고국원왕의 무덤이란 것이다.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왕릉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하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남한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동수설이 상당히 우세한 편입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일찍부터 황해도 신원군에 제2의 수도를 건설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50여 년을 이끌어오던 안악 3호분의 주인공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고구려 역사 해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아직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려면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충분히 공개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답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악 3호분의 주인공 논쟁, 이것은 앞으로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수많은 난제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